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104회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유동자산은 당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단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업주기 내 이런 말이 나오면 유동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원칙적으로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계량정보,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이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량 정보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지만 비계량 정보의 경우에 비교 정보는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없다 그랬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전기의 비계량 정보가 단기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경우 이를 단기와 비교하여 어디다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주석, 재무제표에 포함하죠.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다음 틀린 것은 1번에 4번이었고요. 2번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광고는 진행 기준입니다. 광고는 진행 기준. 다음 할부 판매는 할부 판매 시점 예상이나 뭐 현금 팔았던 할부했던 인도 시점이다.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가 매출로 인식하는 시기다. 그 다음에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의 경우에 반판매된 시점에 인식한다.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나 또는 그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이다. 다음, 그래서 2번에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부동산의 판매 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맞습니다. 다음 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치가 가능한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대체 원가, 현재 원재료를 사면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그것은 순실현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활용할 수 있다. 맞고요. 저가법을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처리한 상황이 해소되어 시가가 최초의 장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반입한다.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그러니까 최초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이 틀렸고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특정 프로젝트별로 개별법 맞습니다.
다음 4번을 봅니다.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최종적으로 계상될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여러분, 여기 보통예금으로 예상매입금을 지출하였다. 예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변의 예상매입금, 뭐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니까 이것은 당기순이익에 변화를 주지 않네요. 예, 수익과 비용이 여러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니까 당기순이익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다음 2번 예상 매출금을 수령했다. 그럼 차변에 여러분 보통예금, 대변의 예상 매출금이죠. 이것도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지 않죠. 변동이 없다. 다음 디귿 보면 사무실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12월 1일에 일시납했어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선급비용 11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선급비용 12월 30일 날 우리가 분기할 때 차변의 선급비용 여러분 11개월치를 먼저 선납했으므로 그래서 선납 비용이 되는 거고요.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할 건데 12월 31일 날 선급 비용을 이렇게 11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지금 1,000만 원이었는데 수익과 비용이 변동되는 게 없어요. 그럼 그대로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5번이네요. 사채의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이럴 때에는 할증 발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년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경우에 다음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채의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나왔는데요. 할증 발행이다 그러면 사채가 우리가 이제 사채를 한번 써볼게요. 사채 100만 원짜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발행한 것은 현금이 돈이 할증 발행했으니까 돈이 더 들어오겠죠. 튕겼어요. 110만 원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10만 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예. 액면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자 사채는 할증 발행되었고 장부가액은 여기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 더한 것이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이 장부가가 되는 거예요. 장부가 액면가는 여기 사채 액면가고요. 액면가 그러면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다. 맞죠? 장부가는 110만 원이고 액면은 100만 원이니까 높다가 맞고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지금 장부가액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점점점 감소돼서 얼마가 되게 하라? 이 100만 원이 되게 하라. 점점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여기 여러분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라고 했어요.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래야 돼요. 매년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이자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장부가액이 감소하니까 이자 비용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부가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니까 장부가가 감소되면 이자 비용도 결국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고요? 3번이다고요. 다음. 일정 기간 관련 범위 내에서 저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동할 때 그 모습을 원가 형태라고 한다. 원가 형태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저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하며 단위당 변동 원가는 저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변동비의 총원가는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준고정원가는 저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저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구분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런데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하게 가다가 이렇게 일정 범위 내를 벗어나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준고정원가다. 준고정원가는 특정 범위를 저업도에서는 일정하지만 그 저업도가 벗어나면 일정의 만큼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저업도의 증감과 반대로 변동한다. 단위당 원가. 예, 고정비의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고정비의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여러분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단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비례라고 적어놓으세요. 반비례. 반대로 변동한다. 맞습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저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고정원가라 하고 총원가가 저업도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총원가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정적으로 총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6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이다. 맞지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나 정확한 계산 맞아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 원가 계산에는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당연하죠? 예,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다음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산정한다? 아니.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 원가 계산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죠. 제비를 비교한다. 서로 반대가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 업종에 주로 사용되나 맞네요. 종합 원가 계산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므로 7번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을 보도록 합니다. 8번을 보시면 무슨 문제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와우,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회계 1급 문제 푸는 것 같은데, 전산회계 1급 문제 같아요. 완성품 환산량. 자, 가공비는 가공 과정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공비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가공비. 그러면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량
이게 무슨 법? 평균법. 평균법 나온 게다가 기초량을 빼면 선입선출법. 가공비만 물어봤으니까 가공비만 계산하면 되겠는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물어봤어요. 자, 완성 수량은 900개 플러스 기말량은 300개 중에서 60%. 그러면 얼마 나와요? 6, 38, 180개가 나오나요? 그럼 평균법으로 1080, 1080개가 일단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러다가 기초량을 빼야 돼요. 기초량은 40%. 40%면 160을 빼야 되겠네요. 920개가 나오나요? 예, 920개. 자, 평균법으로 1080, 선입선출법으로는 92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 계산 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으로 구분된다. 맞지요? 예,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 직접 배분법을 적용하여 부분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원가 배분의 왜곡을 처리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제조 간접비를 부분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부분별로 배부하는 경우, 예, 와 공장 전체를 배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하다? 예, 공장 전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별로 한 것이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순서 아니죠. 순서가 나오는 것은 단계비법이죠. 상호배분법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0번 임률 차이. 임률 차이는 임률 차이. 직접 노무비의 임률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노무비의 차이. 직접 여러분 직접 노무비 발생액이 나왔죠? 직접 노무비 예, 직접 발생액 실제 발생액이 나왔어요. 실제 발생액 18만 원. 예, 실제고요. 여기가 이제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가 표준이라고 보면 18만 원이 실제 발생액이 나왔고 실제 여기가 이제 수량 시간이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수량 33,000 곱하기 실제 수량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수량 표준 수량 이걸 표준 수량이라고 적어요. 표준 수량은 34,000. 표준 지금 단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능률 차이 여기 이제 수량의 차이죠. 능률 차이 능률 차이는 나왔어요. 능률 차이가 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금액과 여기 금액의 차이가 5,000원이 난다는 거죠. 5,000원. 능률 차이. 5,000원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자, 능률 차이. 능률 차이는 5,000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 이 5,000원은 어떤 차이냐? 이 수량의 차이.
이렇게 밑에를 조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쉽게 좀 이걸 보고 하세요. 예. 여기 이제 실제, 여기가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이게 이제 실제고요. 여기까지가. 실제.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 실제. 이렇게 표를 그린다면, 비교. 비교. 수량 곱하기 단가. 다음에 표준.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 여기서는 이제, 예, 실제를 지금 여기가 실제고요. 실제. 여기가 이제 표준이라고 보면 돼요. 노란색이 바탕이 표준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능률의 차이는 나왔어요. 능률의 차이 5,000원. 능률의 차이 5,000원 나왔어요. 능률의 차이. 능률의 차이 5,000원. 여기 이제 금액의 차이죠. 금액의 차이. 금액의 차이. 금액 나누기 수량의 차이. 금액의 차이 나누기 수량의 차이는 단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 나누기 수량 하면 단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금액의 차이가 5,000원 나왔거든요. 5,000원. 그러면 수량의 차이는 요거를 보면 되죠. 33,000과 34,000. 수량의 차이는 얼마예요? 1,000원. 그러니까 5,000원 나누기 1,000원. 5,000개.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5,000원 나누기 1,000 하면 표준 단가가 5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5원. 단가가 얼마 나온다고? 5원. 그러면 자 여기에서 34,000원 곱하기 5 하면 5, 7이 35, 5, 4이 17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33,000원 곱하기 5 하면 비교하는 것이 16만 5천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실제는 18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임률의 차이는 요거와 실제와 비교하는 걸 차이죠. 예, 그래서 18만원과 16만 5천원의 차이, 15,000원 차이 나는데 오른쪽이 실제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다. 임률의 차이 15,000원 분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률의 차이 15,000원 분리. 그래서 답은 불리한 차이 1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의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발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환입되는 것은 환입된 날 계약의 해제된 날 3번은 증감 사유가 발생된다. 그러면 증감 사유가 발생된 날 요 세 가지는 예, 환입된 날, 계약이 해제된 날, 증감 사유가 발생된 날 이 세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하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예, 환입된 날, 계약 해제된 날, 증감 사유가 발생된 날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가 다 당초,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4번은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었는데 수정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은 내국 신용장 개설일이 아니라고요. 당초 작성일 세금 계산서 당초 세금 계산 작성일이다. 이렇게 11번에 이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환입된 날, 계약 해제된 날, 증감 사유가 발생된 날이라고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12번 할 차례입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부가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으나 영세율의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다음 2번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의 재화의 공급이나 영세율의 대상은 주로 수출 등 애화 획득 재화의 공급이다. 맞습니다. 면세는 완전 면세가 아니라 면세가 무분 면세,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부분 면세죠.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해야죠. 영세가 완전 면세죠. 예, 반대가 됐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나 면세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세법상. 그러나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예, 맞네요. 12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3번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죠. 분류. 예. 그다음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일용근로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연말자산 대상만 있어요. 예. 그러나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안 해도 되지만 사업소득은 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되죠. 그런데 결손금이 있어요? 결손금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손금 있어도 반드시 종합소득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이 났다면, 자,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근로소득. 그다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으면, 자, 여러분 배, 사, 근, 연, 기.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빵꾸가 났다면, 첫 번째 근로소득, 두 번째 연금, 세 번째 기타 끝났으면 위로 올라가서 네 번째 이자, 다섯 번째 배당. 요것도 순서도 알아놓으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났다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공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1번도 맞는 거죠.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여러분 15년, 2월 결손금은 15년이죠.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과거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결손금은 단기에 발생된 거죠. 단기에 발생되고 2월 결손금은 2월 되어 온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거 먼저 한다? 결손금 먼저 당해년 또 발생된 거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것은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 먼저 1번, 나머지 2월 결손금 두 번째. 이렇게. 주거용 건물 임대 외, 주거용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공제할 수가 없다 그래야 됩니다.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부동산 임대에서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손익의 기속 시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법인세법과 기업의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예, 손익의 기속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급 기한이 1년 이하인 단기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자 언제 하기로 했어요? 예, 계약상 지급일. 계약상 지급일. 돈 주거나 받기로 할 때, 주거나 받았을 때, 권리 의무 확정주의, 받았거나 지급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손익의 기속시기로서 봐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간 경과분에 우리가 수익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 선, 어, 선, 어, 수익을 계상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입금으로 계상했다. 원칙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음, 돈을 받았을 때 실제로 돈 받았을 때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랬을 때 입금으로 봐야 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미수수익 대별의 예를 들어서 수익 이렇게 분기했다면 요거 입금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래? 그러면 요거 그냥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요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세무 조정이 하는 일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 원칙이 있고 이렇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제공에 의해서 손익 사업 연도에서 기업의 기준에 근거하여 인도 기준에 용역은 원래는 진행 기준인데 이것을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라도 수익과 비용에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이것도 입금과 선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자산을 뭐한 날, 판매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속 사업연도를 한다. 1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실무 문제를 보면 자 1번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캐피탈 그러면 금융이죠. 금융은 여러분 면세예요. 면세, 보험, 금융, 면세입니다. 리스, 운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전자 계산서가 나왔어요. 계산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로 봐야 돼요? 면세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면세로 봐라. 자 그러면 면세 다같이 53번 면세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세금 세금이래 미지급금이라고 합시다.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보면 자 액면가가 나왔어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네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액면가예요. 액면가 발행한 금액 대변의 사채.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은 4,8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채 발행비 5만 원을 제외하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4,800에서 5만 원을 빼면 4,79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돈 들어온 금액, 사채 발행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고 차이 나는 금액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고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12월 31일 소멸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대체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보면 3번은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네요. 매각. 여러분 이것은 10일 과세죠. 매각. 세금 계산서 매각했어요. 장부가가 5,500 나왔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이거 팔면은 얼마 받으면 번전이냐면 1,400만 원을 1,400만 원짜리다 라고 하면 돼요. 1,400만 원에 팔으면 번전인데 1,400만 원에 팔으면 번전 맞아요. 1,400만 원 번전이에요. 근데 이걸 2천만 원에 팔았네요. 2천만 원에. 그러면은 얼마 이익 봤어요? 여기 1,400만 원이 아니라 빼기도 못해 내가 5,500에서 4천을 빼면 1,500만 원. 현재 가치는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5,500에서 4천을 빼면 1,500만 원. 1,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이 당연히 이익 봤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 같이 상단에 입력하는 것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입력할 거고요. 대변의 첫째, 우리는 이걸 먼저 중요시 여깁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 차량 운반 가격을 수정하는 거죠. 요거 가격 수정하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요것을 두 번째 쓰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거 받을 돈 얼마냐?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2,200만 원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끝났으면 네 번째 차변에 빵꾸 났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거고 대변에 빵꾸 났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변에 빵꾸 났으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대여했어요. 그것이 만기가 도래하여 오늘 환전하여 보통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당시에 환율은 1,800원이었어요. 1,800원 곱하기 5,000달러 해보세요. 그러면 9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대변에 다 같이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 원래 단기 대여금은 차변에 있잖아요. 단기 대여금 차변에 900만 원, 받을 돈 900만 원이야 그랬어요. 차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환율, 3월 21일의 환율은 회수할 때 186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1860원 곱하기 5000달러를 해볼까요? 5000달러. 그러면 515, 58에 45, 30, 930만 원 오늘 돈 들어와요. 930만 원이 돈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이 단기 대여금 받았다고요. 자산의 감소 900만 원이 그런데 9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930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왔냐? 대금을 상환 회수하면서 돈이 들어왔다. 차이 났다. 그것을 애환 차익이라고 불러요. 30만 원. 반대말은 애환 차손. 자, 애환 차익이라고 한다. 다음.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자, 매일 매출표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직수출, 수출 실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 실적 내역, 여기가 이제 직수출이에요. 직수출. 직수출은 한번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수출 실적 명세서. 화면을 여기를 봅시다. 그냥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그대로 입력하는데 주의할 점. 자, 여기에서는 수출 실적 명세서는 여러분요 7월 14일에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선적일자 7월 14일 1250 곱하기 10,000달러. 그러면 125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여기 봅시다. 1250만 원이 1250만 원이 여기다 입력하면 여기 수출 재화에 125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수출 시점 명세서에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에는 여기 기타 영세율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면 되죠. 여기다 기타 영세율 적용. 자, 기타 영세율은 밑에 있습니다. 기타 영세율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9월 25일 날 공급했어요. 2만 달러. 9월 25일에 1210원. 그러면 2420만 원. 기타 영세율에 2420만 원을 입력하러 갑니다. 2만 달러. 2420만 원. 기타 영세율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먼저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들어가서 직접 수출에 여러분 직수출은 12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여기서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서 2,420만 원 이 칸에다가 입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문제 2번 봅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볼 건데요. 상호가 누락된 거, 여러분 공급받는 자가 상호가 누락된 것은요,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죠. 예, 이것은 임의 기재사항이죠. 필요기재사항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용도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불공. 접대 목적이에요. 불공.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 그리고 여러분 5월 29일 날 보면 이제 매입과 관련된 건데요. 세금 계산서를 이제 공급 시기에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기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랬어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취했으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만 입력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매출 요 9천만 원, 매입 7,500 입력하고 오라. 이거 뭐예요? 홈택스에 전자신고한다. 여러분 이것을 입력을 해주고요. 홈택스에 전자신고한다. 만원 공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마감하고 전자신고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원에 들어가서 이것은 계속 지금 안 빠지고 계속
요건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러한 문제네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횟수에서도 우리가 참고해줘도 되고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잠깐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 전산세무 1급에서는 요거 이렇게 나오더라고 항상 마감이 안 되어 있다면 마감을 반드시 눌러줘야 합니다. 마감 꼭 마감을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오셔서 마감해 줘야 합니다.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라고 여기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 제출란을 들어오셔가지고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간단하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문제 3번 가보도록 합니다. 네, 부가세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께 요 정리한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편으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보낸다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부채를 정리하면 차변으로 오고요. 부가세 대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을 정리하면 대변으로 갈 텐데 차이나는 금액 다 같이 여기 바로 매출세액이죠. 매출세 요건 뭐죠? 매입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납부할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미지급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납부할 세금은 15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다음 달 25일 날 갖다가 납부할 건데 차변에 미지급 세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지요. 다음 달 25일 날. 오케이. 지금 여기에서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한다. 다음. 자, 5천만 원을 차입했어요. 10%래요. 이게 지금 연이자율이죠. 연이자율이니까 이렇게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1년의 이자예요. 1년간에. 자, 그런데 1년이 된 날에 지급하기로 하고 12월 30일 현재 미지급했다.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 날 정확하게 이자 계산을 지급한다면 얼마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개월치 이자를 우리가 계산하면 250만 원이 나옵니다. 250만 원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손익을 알 수 있다. 차변의 이자 비용. 그런데 그 금액만큼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 미지급 비용 250만 원. 이렇게요. 다음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취득할 때 300주를 취득했고요. 주당 3만 원씩 취득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거래 원가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거래 원가가 1,0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더하면 취득 원가가 한 주당 3만 1,000원짜리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3만 1,000원에 사와 가지고서 얼마 결산일 현재 3만 2천원 나간대요. 3만 1,000원에 사와서 3만 2천원 나가니까 얼마씩 이익 봤어요? 1,000원이 증가했나요? 예, 1,000원. 한 주당 1,000원 증가됐어요. 1,000원 증가. 몇 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300주. 300주 곱하기 1,000주 하니까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30만 원 뭐가 증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 뭐라고 한다?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 봤더니 이익 봤더라. 그래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한다. 요 코드 번호 178번으로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봅니다.
기계장치를 1억 2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취득할 때 4천만 원 수령한 게 있네요. 자,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월할 상각한다. 기계장치는 구입 시점이 9월 1일이고요. 여러분 사용 개시일은 10월 2일입니다. 여러분 구입 시점은 의미가 없어요. 구입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용 안 하면 감가상각 안 해요. 사용 개시한 때부터 감가상각한다는 게 중요해요. 10월 달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 취득원가가 1억 2천, 1억 2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내용연수는 5년, 5년 그리고 여러분 12분의 3 왜 나온지 알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다. 그래서 6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6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만 분기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있었어요. 얼마가 4천만 원이 이것도 우리가 기계장치 감가상각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기 5 곱하기 12분의 3 하니까 200만 원이다. 그것은 이 기계장치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국고보조금은 200만 원이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여기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거야. 라고 국고보조 감가상각비를 대변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좋고 우리가 입력할 때에는 요 밑에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자, 여기는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빼면 여가 400만 원만 남게 되겠죠. 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우리는 수준 있게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400만 원, 국고보조금 2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변동 없이 600만 원을 쓰고 여기서 국고보조금 코드번호를 200번대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는 기계장치 차감이기 때문에요. 기계장치 차감. 그래서 코드 번호가 200번대로 써야 한다. 다음 가봅니다. 당사는 원천징수를 사업소득 자료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사업소득 자료가 누락됐대요.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도 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보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가보면 여기 신고가 돼 있겠지. 이것이 누락됐다는 거죠. 3번이. 3번이 누락되는데 요 지급액 요거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 3% 300만 원에 3% 하면 얼마 나와요? 9만 원이 나와요. 9만 원. 소득세가. 자, 그 소득세가 9만 원 나온다는 것이 어딨냐? 여기에 지금 변동 내역이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 사업소득은 직접 300만 원에 9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가산세 요걸 입력을 한 것이 여기서 키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가산세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는 둘 중에 적은 거. 자, 여러분 9만 원. 지금 여기서 납부할 세액이 9만 원이잖아. 여기 지금 지연된 거. 납부할 세액이 9만 원이잖아. 9만 원 세액이. 그러니까 납부할세 9만원, 납부할세 곱하기 만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 미납일수가 20일인데 왜 20일이 나왔는가? 그걸 좀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 여기 추가 납부세액은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정 신고를 언제 했다 그랬어요? 11월 10일에 수행했다. 11월 10일에. 그러면 10일에서 30, 30에서 10을 빼면
날짜는 20일 나오나요? 20일 나옵니다. 그래서 자 9만원 납부할세 곱하기 9만원 곱하기 만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 396원 나오고요. 9만원 곱하기 3% 2,700원 나와요. 요 두 개를 더한 것과 비교합니다. 요 더하면 3,096원 나와요. 3,096원. 그리고 9만원 곱하기 10%와 비교합니다. 9,000원 나오죠? 요 두 개 중에 적은 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적은 것은 뭐예요? 3,096원이 바로 우리가 내야 할 가산세다. 3,096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기억 플러스 니은 요것을 두 개 더하고 그것과 그 다음에 3만원, 9만원 곱하기 10%와 비교해서 적은 것이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보면 다음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이준혁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준혁이 여러분 여기 총 급여액에 주의해야 돼요. 7천만 원이 초과됐어요. 7천만 원이 초과되면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총 급여액 500만 원이고 장애인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 없어요. 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의료비에서 자, 질병치료 목적이니까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다. 질병치료 목적이니까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배우자 실손 여러분 의료보험 40만 원 지급받음 이건 별도로 입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교육비에서 방과 후 수업료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한도가 얼마라고요? 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50만 원만. 다음 유치원 수업료가 250만 원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 도장 3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도. 다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임차 이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서 여기에서 2,500만 원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한 거 100만 원 있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처리한 150만 원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데 빼야 되겠죠.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는 전체 구입비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 공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400만 원의 10%는 14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한 거죠. 누가 학기도장 수업료 30만 원 지출한 거 여러분 이것은 공제 가능하죠. 신용카드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 다음 유의사항이 있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세 공제 내역 중 이준혁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이준혁이 공제받은 것으로 한다.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보면은 여러분 딱 보니까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예. 뭘 보고 특히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됐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여러분 의료비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직접 입력해주고 의료비는 여기다가 실손보험이 있으면 여기다가 실손보험 입력해줘야 된다.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초과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신용카드 사용액에 뭐 전통시장 신용카드, 그 다음에 영수증,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회사 경비로 처리한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한 분은 신용카드 사용에서 제외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본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이 한도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한도가 50만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끝났고 5번은 장수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법인 조정 문제죠. 회사를 변경해서 접대비 조정 면세부터 가봅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주된 매출액이 32억 5,200, 그다음에 특수관계자한테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법인 조정에 들어와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클릭해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32억 5,200만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1억이 있다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판관비에 보면 판관비 여기다가 판관비 여기다가 하시고 4,650만원 전체가 4,650만원 그리고 여러분 개인경비 사적 사용 경비가 100만원 이것은 무조건 손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증빙이 있는 경우고요. 증빙이 없는 경우 즉 우리가 이제 사용 금액 접대비 사용 금액이 이렇게 4,550만원 4,550만원 전체가 4,550만원이죠. 전체가 4,550만원이 분모에 오고요. 그 중에 미사용액, 신용카드 미사용액을 50만원, 미사용액을 50만원을 입력해야죠. 다음, 당사가 상품을 사업상 증여했네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자사의 상품,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은 시가 150만 원과 우리가 부가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한다고 했어요. 150만 원과 그 다음에 부가세 15만 원 하면 165만 원이 광고 선전비의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165만 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165만 원 분모에다가 쓰는데 이 중에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이건. 그래서 벌 주는 것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까지 3개가 뜨네요. 예,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하나, 둘, 3개가 떠요. 하나는 자 여기서 사적 경비 여기 바로 상여가 되네요. 상여.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거 신용카드 미사용액이 50만원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이출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유출 여기서는 기타 사회유출 예 이렇게 해서 1번 접대비와 관련된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다음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라. 이런 무신고에다 동그라미 무신고.
자, 무신고했으면 여러분 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여러분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 그 다음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나왔네요. 건물은 40년, 기계장치는 5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본적 지출. 건물에는 자본적 지출, 단기 자본적 지출 3천만 원 있고요. 기계장치에는 전기말 상각 부인액이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 건물을 가봤더니 여기서 이제 쭉 입력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예, 요거. 정액법을 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자본적 지출 3천, 단기 자본적 지출 3천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40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업종의 공의, 연화조, 블록조 이렇게 공의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경비 구분 500번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기를 가볼게요. 절단기, 기계장치를 가보면 기계장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기계장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전기말 상각 부인액. 요 500만 원 입력하는 거, 요거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나머지요 쉽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기 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감가상각,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자 가보도록 합니다. 자, 정액법부터 한번 볼까요? 공장 건물. 공장 건물 가보면, 자, 쭉 내려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세무 조정된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무 조정. 자, 여기에 조정사항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삼각 부인액 2,725만원. 그렇죠? 2,725만원은 조정이익란의 삼각 부인액 한도 초과된 금액이 2,725만원 이렇게 선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예, 다음 가볼게요. 이제는 정률법을 클릭해 보시면 정률법에 자 조정액란으로 가봤더니 여기에 선금 추인한 게 있네요. 176만 5천원. 176만 5천원은 유보 감소가 돼야 됩니다. 네, 유보 감소. 전기가니까요. 네, 유보 감소. 네, 감가상각비 유보 감소. 네, 175만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는 다음은 합격표는 뭐 그대로 주어지죠. 그대로 합격표 가보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동 하나도 없이 그 내역이니까요. 우리가 별도로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애화자산 등 평가차 손익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여러분 애화이익금은 자산이죠. 애화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자, 여기에서 12,000달러고요. 1,800원, 1,960원. 자, 여기는 17,500달러고요. 예. 여기서는 여러분 키포인트가 아주 쉬워요. 보니까. 자, 결산 회계 처리 시 애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로 신고되어 있다. 법인세법상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다음 가봅시다. 애화자산부채. 자, 넘어가 볼게요. 애화자산부채, 애화자산부채. 자, 가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애화예금, 여기 위에가, 여기는 자산이고, 밑에는 부채니까 자산 먼저. 자, 여기 보면, 12,000달러. 환율, 적용 환율 1,8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평가 금액, 기말에 1,960원.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192만원. 여기 192만원이 평가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채를 가볼게요. 부채를 가보면 밑에 부채가 있잖아요. 750만, 7,500달러인가? 7,500달러. 그렇지. 그 다음에 적용 환율 1,890원 맞고요. 애화 금액을 말고 이제 적용 환율 1,96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떴죠. 애화 환산 평가 손실. 그러면 5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선금산입, 마이너스는 선금산입, 플러스는 입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면 되겠죠? 자, 평가 여러분 조정 등록을 열어보면 여기는 합계로 나왔잖아요. 예, 지금 나온 대로 외화예금 환산 입금산입에다가 192만원 유보 발생 맞고요. 그 다음에 선금산입에다가 애화 차입금 환산 52만 5천원 마이너스 난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애화 환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애화 환산에서는 여기에 당기 회사 손익금 계상액은 없는 거죠. 예, 안 했으니까 평가를. 다음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세무조정사항의 소득금액 합계표에 반영하라. 여러분 여기서는 임차료가 업무용 승용차 렌트 차량이 보면 한도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260만원 한도가 800만원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업무용 승용차 한도는 800만원까지 해야 되는데 회사가 1280만원 했으니까 800을 빼면 460만원 나와요. 460만원을 소득처분을 뭘로 할까 봤더니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해갖고 460만원까지 맞았는데 소득처분이 뭐예요? 기타 사회 유출. 여러분 틀리기 쉽네. 여기 아니면 우리 회사 거라면 여러분 유보 발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타 사회 유출일까? 렌트 차량이잖아요. 렌트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하는 것은 여러분 그 또 다른 법인 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법인사업자로 봐야 돼요. 여기는 그러므로 소득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해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 다음에 매도가능조건 평가 손실. 여러분 매도가능조건 평가 손실은 잠깐만 밑에를 봅니다. 매도가능조건 평가 손실은 원래는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자, 원래 매도가능조건 평가 손실이 차변에 매도가능조건 평가 손실, 대변에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치수전표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두 개를 전표를 치수전표를 끊어야 돼요.
1번, 요거 2번,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에다가 뭐라고 한다? 예, 입금. 대변에다 입금, 요도 차변에다 입금,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중 세무 조정이다. 이중 세무 조정, 계속 세무 조정,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중 세무 조정.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차변에 매도 가능 조건 나왔고요. 대변에 입금 나왔어요. 그다음에 차변에 입금, 대변에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손실이 대변에 갔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세무 조정이 나오는데 하나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고 대변에 입금이니까 입금 산입. 자, 입금 산입 나왔네. 매도 가능 증권 나왔네. 소득 처분은 자산 부채 차이죠. 유보 발생. 끝.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입금불산입이잖아. 입금불산입. 입금이 아니다. 선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그렇죠. 매도 가능권 평가 손실. 소득처분이 뭐예요? 자본과 관련되네. 기타. 그래서 이중세무조정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선금불산입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그다음에 세금과 공가는 여러분 무조건 선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마지막에 선급비용을 문제를 보면 선급비용. 자, 선급으로 지급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차변의 선급비용. 자, 이제 여러분 보험료를 12월 1일 날 선불로 지급한 거 1년분 사무실 임차료 총액이 되어 전액 선급비용으로 전했다. 전액 선급비용으로 120만 원 이렇게 했네. 선급비용.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120만 원 이렇게 분괴했다 이런 얘기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처리했네요. 그런데 결산일 12월 30일 날 보면 다 선급비용인가요? 비용이 하나도 없나요? 발생된 것은 1개월 발생됐지요. 1개월은 비용으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차변의 보험료 얼마 1개월 10만원 대변의 선급비용 10만원 결산 분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요걸 한다면 보험료는 차변에 있기 때문에 선금산입 자산부채 차이니까 선급비용 유보 발생 이렇게 분괴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급비용 선금산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 차이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니다. 장수 기업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라.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가볼게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보면 자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이재민 법정기부금이라고 씁니다. 법정기부금 400. 어버이날 맞아 인근 아파트 경로당은 비지정입니다. 선금물산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선금물산입입니다. 법정 기타라고 씁니다. 선금물산입 소득처분 기타 사회이출. 다음 교회 신축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교회 당사가 발행한 지급한 약소금 1,000만원 만기일은 다음 년도 1월달 기부한 것은 여러분 선금불산입이죠. 기타 기부는 보지 않아요. 선금불산입 유보 발생 다음 기타라고 하시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고유목적 사업비 750만 원은 지정기부금. 여러분, 지정기부금이라고 씁니다. 75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기부금 명세 끝났어요. 이제 당기순이익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여기 하단에 수정을 누르면 당기순이익을 수정할 수 있어요. 4,500 입력하시고 입금산입,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금산입이에요. 자, 입금산입인데,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자, 세무조정 전에다가 동그라미 쓰세요. 입금산입, 선금물산입이 180만 원 있었는데, 세무조정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선금물산입이 두 개가 있어요. 200만 원과 10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1200만 원을. 자, 180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하니까 1380만 원. 여기다가 138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금물산입. 선금산입은 없다. 선금산입은 빵원. 그래서 기부금 합계는 두 개 다 하면 1150만 원. 그래서 소득금액계가 7030만 원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부금 조정 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적으로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세무 조정했던 내용들이 조정 등록에 들어왔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에 들어오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경로당에 기부한 거, 기타 사유이출, 엄기부금 1000만 원, 유보 발생, 소득 처분이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기타 기부금이 경로당에 기부한 거고요. 네, 지급 기부금, 지급 기부금은 1000만 원은 소득 처분을 유보 발생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